삼성출판사가 아기상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더 핑크퐁 컴퍼니 상장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장세를 나타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1년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상승폭은 점차 감소되면서요. 5장 들어서는 마이너스 3%를 나타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나이백이 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섬유증 치료제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지금 현재도 주가는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하던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의 중점 심사를 넘어섰습니다. 하나에어로는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정정 요구와 기존 주주들의 반발로 2조 3천억 원으로 줄여서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 마감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증시는 좋은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이 여전히 반영을 받으면서요. 그 훈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과 비교해봤을 때 오후장에도 분명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면서요. 오늘도 시장 전략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흐름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기분 좋게 2,700선을 넘어서면서요. 2,718포인트를 나타내고 오늘 1.8%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1% 못 미치는 상승률이지만 양지수 모두 다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조금 더 또 수급이 확대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래 연속으로 현물 시장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1,786억 원을 담아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2천억 원 넘는 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9,300억 원 덜어내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 7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데요. 대형주 위주와 또 운수 장비 쪽에 관한 매수세가 몰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의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은 소폭의 덜어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50억 원 담아내는 게 확인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97억 원의 매도세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호실적 발표가 되면서요. 하이닉스가 오늘 2% 상승하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약보합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도 강하죠. 사실 오늘은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융주, 증권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면서요. 시가총액 5위에 안착되는 거 확인되고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어서면서요. 지금 현재 2%의 강세 나타내고요. 방산주 전반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들 이어집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일제히 빨간불을 나타냅니다. 사실 최근에 제약주들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좀 집중되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은 HLB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3%, 에코프로가 5%의 상승세 그려내는데요. 시간외에서 테슬라의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 종목 상승하면서요. 오히려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오후장까지의 시장 흐름들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요. 마감 시장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요. 내일장 전략까지도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시장 전략들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제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이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흐름들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재료가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엔비디아 실적이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국내 IT 쪽에서 역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되었고, 두 번째로 본다면 미국에서 전해졌던 이제 속보 내용에서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관망들로 인해서 또 호재성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 오늘은 금리 인하가 또 예정되어 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금리 인하를 결국은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역시도 국내 증시에는 유동성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겠죠.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올라갔고요. 오늘 미국의 선물 지수도 아침부터 해서 굉장히 강했어요. 엔비디아도 시간 외에서 5% 가까운 급등,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 2% 이상의 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2%대 상승, S&P 선물 지수도 1.6%가 올라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지금 어떤 업종이 약하다라고 보긴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아무래도 상호 관세가 위협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쪽이 관세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가 또 예상됐던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건 법원에서의 이 판결 내용이 무조건 상호 관세가 이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승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 상승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이런 강한 분위기로 가기보다는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2650포인트를 넘어갈 때 어떤 업종들이 강한가를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난다면 조금 더 올라가는 강하게 붙는 종목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이 완전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요. 매매하실 때는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결국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종목들이 역시 시장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때, 시장과 같이 가는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 상승에서는 가장 유리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 다 올라가지만 시장이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 과정 안에서 시장과 함께 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지금부터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함께 가는 종목을 잘 선별을 해서요. 시장의 흐름에 우리가 또 잘 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시장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주도 섹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을 잡아볼 텐데요. 일단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오늘은 반도체와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수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실적 발표 어떻게 또 잘 나왔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잘 나왔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 규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은 우리가 기대치보다 좀 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국 오픈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국 이제 엔비디아의 그 실적에서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의 비중은요, 88%가 돼요.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이 73%나 증가했다라는 건 결국은 본업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중국에서의 H20에 대한 이 타격이 크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역시 우리가 흐름을 좀 볼 때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미국장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걸 반영이 될 수 있는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이미 5%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가 국내 증시에도 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앞으로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실적이 발표된 건 과거예요. 과거 실적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까지는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 중국에서는 화웨이가요, 어센드 칩이라는 그 AI 칩을 개발했단 말이죠. 이 양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어센드 910C라는 이 칩 제품이 엔비디아의 H20과 성능이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성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가 알려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양산을 준비 중인 과정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 이런 이제 이 AI 칩에 대한 어떤 성장, 이거 역시도 앞으로 엔비디아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좀 해석을 해봐야 할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가용 AI 칩을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또 추가 규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반도체주 악재가 될 만한?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금 중국에 대한 칩 규제를 거의 뭐 이거는 이렇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칩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속보가 나왔던 내용들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지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시놉시스라든지 이런 그 칩 설계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그쪽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다. 트럼프가 엔비디아 우리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잘 크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조치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폭을 낮춘다고 해도 그 규제는 더 강화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프트웨어 쪽에 관해서도 규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요. 이게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시선을 틀어서 다른 쪽 섹터를 봐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 자체로 본다면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타서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다. 1차적으로 우리가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볼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좋아질 거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 너무 원초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의 실적이 좋아진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실적이 되게 좋았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런 반도체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력 쪽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갑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주도 이 시간대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쪽도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반도체 쪽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력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이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닫고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스위칭 기능을 해주는 반도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요. 만약에 신호에 걸려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당연히 이제 자동차가 쓰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자동차만 쓰고 그냥 시동을 계속 그대로 멈추지 않는 상태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바로 이게 오토 스타트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이게 존재해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라는 건 이렇게 전력이 사용될 때는 열어주고 전력이 사용 안 될 때는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리콘 반도체라고 하는 SI 반도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은 그 전력 반도체는 SI 반도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SiC,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바로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반도체거든요. 그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이제 그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이제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다 보면 또 열이 많이 가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도 역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쪽에서도 역시 관련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는 투자의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한 그런 수치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주들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또 시선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반도체 주에 관해서만 한 번 더 짚어보자면은 그 삼성전자 쪽에 관해서는 또 그렇게까지 상승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아간다라고 해서 반도체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반도체주 전략을 좀 짧게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쪽은 아무래도 H20이라는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예전에 이력이 있긴 해요. 근데 저사양 칩이었거든요. 과거 작년도까지만 해도 H20 칩에 삼성에서 HBM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공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HBM 반도체는 지금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보면 우리가 뭐 소부장이라든지 이건 이제 소재 쪽이죠.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소재 쪽, 소재 부품 장비 쪽. 이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사실 뭐 소부장도 있지만 뭐 설계 쪽과 그다음에 뭐 생산 쪽, 그다음에 설계를 구체화하는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움직이기에는 대장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의 그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무조건 움직여줘야 다른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또 이제 전력 쪽을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최선호 기업들 바로 한번 얘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도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액침 냉각 기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기술력이 좋고 하지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 포괄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그 전력을 담당하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S라는 기업을 저는 최선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LS 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관련주, 이 종목들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관련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LS라는 회사고요. 실제로 LS라는 회사는 2년 만에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이런 이제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났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2년간 매출이 10조 원 이상을 또 기록을 했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자회사들 역시도 지금 미국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이 과연 LS 쪽으로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S를 또 최선호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은요, 지주사 쪽이 두 번째 섹터가 됐습니다. 저 PBR 관련주다라고 하기도 하죠. 장미 대선, 저 PBR 관련주 뜨는 이유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증시 부양 기대감이에요. 이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과거에도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었고 그때 올라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이 다시 또 힘을 잃었죠. 이번에도 역시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선의 후보들, 유력 후보들이 결국 증시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크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저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시 부양 기대감과 지금 현재 저평가된 기업들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들을 저평가 기업 안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올라갈 때는 금융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지주사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주사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그동안 중복 상장되었거나 또는 이제 상속이라든지 자사주 매각에 있어서는 이제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무거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주사에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정책적인 효과와 맞물려서 아무래도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번 대선 지나고 나서 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강압적으로라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의 저평가 상태를 탈피할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그 지주사들의 그 PBR을 보시면 과거 2024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0.6배 정도 또는 그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하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을 반영한다면 저평가를 넘어선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별적인 대응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지주사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들이 오늘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대선 이후에도 코리아 밸류업에 관해서 다시금 힘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뭐 대선을 앞두고 일시적인 반등일까도 좀 궁금하는데 이제 좀 새로운 국면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난번과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이라는 이 어떤 프로그램이 발동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키우겠다라는 건데 하지만 정부에서 의지가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전 정부에서는 증시에 대한 부양책들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애초에 이번에 이제 대선 전부터 해서 증시 부양책을 거의 뭐 가장 먼저 얘기할 정도로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이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밸류업이란 결국은 저평가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적정 가치에 좀 이르게 된다면 결국은 다시 또 주가는 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선 전에 효과는 분명히 좀 클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 아마도 중간에 조정이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쨌든 상승이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상황을 추이를 보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증시 부양책에 관한 하나의 또 방법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요. 사실 오늘 지주사 쪽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보험주나 증권주들이 정말 더 무섭게 오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오늘 제가 알기로 키움증권이 20% 넘게 막 그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이례적으로 보여주고 왔는데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다라고 보실까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증권주가 증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증권주들이 증시하고 좀 따르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 증시가 올라간 것보다 이제 증권주들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얼마 전에 넥스트레이드라는 그 대체 거래소가 또 들어오면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들은 단기 있고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에서 과거에 증시를 못 따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실제로 증권주들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동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 이걸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반등 역시도 과거의 상승분을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좀 올라가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도 있겠지만 나중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지금보다 더 이 많은 상승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증권주, 보험주, 지주사 쪽 한번 앞으로의 흐름들을 전문가님을 짚어봤다면 마지막으로 최선호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선호 기업으로 좀 오늘 꼽아주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지주사들의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밸류업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평가된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주사들의 주가를 보면 대부분 다 너무나 많이 올라온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 LG라는 이 회사거든요.
LG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지주사들보다도 훨씬 더 그 전에 저평가가 이루어졌던 회사입니다. 실제로 PBR 기준으로 본다면 2014년도에 0.4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PBR 상으로 봤을 때도 LG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주가도 오늘 6%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다음 정권이 또 시작이 된다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가져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LG그룹 자체가 소비와 관련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소비 쪽에서도 회복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LG 전자에 대해 분석을 해드렸죠. 에어컨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LG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지주사 LG 쪽은 지금부터도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양한 지주사가 있지만 LG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꼽아주셨고요. 또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면은 그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는 중이다라고 하시면서요. 경기와 또 수요 회복 기대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도 또 여름 관련해서 뭐 전자제품 판매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런 쪽에 관한 수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처를 가져가기에는 좀 좋은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만약에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매수 전략 가져가 보실 거예요? 정말 장기적인 대응이라면 사실 오늘부터 사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장기적이라는 건 사실 관점 차이가 좀 달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사서 최대한 빨리 이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갈 때보다 눌렸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오늘 주가가 대부분 다 올라왔는데요. 미국 증시 올라가고 과연 내일장에서 국내 증시가 미국장 상승분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는 만약에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7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7만 4천 원인데 7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좀 많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밴드로서 7만 2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 사이 밴드에서는 분할로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라갈 때는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장기적이라고 해도 굉장히 긴 기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7만 8천 원 정도 선까지는 좀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내일장 전략, 금요일 시장입니다. 비교적 좀 조용하려는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인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세 가지 그 호재가 겹쳤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항상 급등이 나오면 중간 조정이 분명히 깊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장은 약간의 조정이 좀 예상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갔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해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월요일장까지도 약세 분위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보통 금요일과 월요일장이 그렇죠. 그래서 내일장은 좀 관망으로 그리고 월요일장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국내 시장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2,717포인트에서 코스피는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36포인트를 나타냈고요.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큰 매수세가 좀 눈에 띕니다. 오늘 마감 전략과 함께 내일장 전략들 잡아주실 분 또 저희가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감 시장 브리핑 부탁드려볼게요. 네, 코스피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1조 원 이상의 그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00포인트를 넘어서 2,72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코스피, 사실 이 자리가 또 다른 그 매물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과연 내일 넘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꽤 강하게 급등을 며칠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단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이 결국은 첫 번째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그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이 나온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큰 그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는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제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내부의 원동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 한마디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력이 아니라 사실상 일시적인 그 급등세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 거의 한 1,700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을 해왔고 지금도 NXT에서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어제 키 맞추기에 이어서 다 올라간 만큼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승을 했던 만큼 또 하락 역시도 염두를 해두고요. 시장에서 조정 국면들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기분 좋게 마감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700포인트 정말 오랜만에 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미증시 쪽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미증시는 그렇게 또 좋은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흐름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미증시 특히 그 3시 정도 그 현재 시각으로 3시에 들어가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처음에 그 장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 시간대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후에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는 엔비디아는 지금 상당히 많이 거의 한 5% 가까운 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고 이 시간 내에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M7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른 쪽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올라가진 않았고 오히려 S&P 500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경우가 지금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오늘 상승할 확률은 좀 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현재 그 대략 한 2주 정도, 즉 10거래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횡보세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과연 이 위로 뚫었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이 자리에서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그러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은 바로 전 고점, 최고점으로 도달하는 거죠. 그럼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과연 이 미국의 그 미중 간의 관세 협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 과연 미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소비 심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수 경기주를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즉 헬스케어 부문이 얼마나 회복을 해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증시에 관한 추가적인 전략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뉴스 미리 보기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에 시장을 이기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탄소 중립 노력으로 K 발전소가 주목받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2034년 사우디 월드컵 행사를 염두에 두고요. 대대적인 인프라 정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전력 생산에 관해서는 국내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K 발전소가 사우디의 최대 가스전을 돌린다라는 헤드라인도 시장에 눈에 띄었습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 속에서 팀 코리아의 중동 시장에 관해서 오늘 짚어보고요.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전략으로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의 주제입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 속에서 팀 코리아의 활약 보겠습니다. 실제로 K 발전소가 활약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플랜트 관련돼 있는 섹터들, 정확히 해서 플랜트 건설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납기를 잘 지켜준다. 때로는 원하면은 공기를 줄여서라도 빨리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생각보다 많은 그 발전 용량을 또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 우리 지금 현재 팀 코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플랜트 섹터들이 굉장히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우디 이외에도 이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플랜트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딘지 갔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2010년도 이후에 다시 2020년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 플랜트 관련된 것들이 지금 뜨고 있다. 특히나 LNG 관련해서 이번에 뜨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전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두산 에너비리티라든가 아니면 다산 DTS라든가 아니면 효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진출해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그 열병합 발전소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이번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공사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플랜트 발주가 나오면은 한 70-80% 이상은 아주 중요한 게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한국 업체들이 다 수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결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라든가 현대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보통 일군 업체라고 부르는 중요한 그 건설사들이 EPC 즉 그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앤 컨스트럭션 그래서 줄여서 EPC라 그러는데 EPC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그 가장 큰 캐파를 자랑하는 게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해서 건설 시공을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국내 쪽에 수주를 주면서 제2의 중동의 붐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 코리아다라고 하죠. 플랜트 수주를 받으면서 열심히 사우디 쪽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사우디 정부 측에서 제시했었던 그 발전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받을 만한 수혜는 굉장히 클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중요한 게 그 지금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만 나오는 것을 한정했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이 셰일가스전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중동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셰일가스는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이 LNG 관련되어 있는 플랜트 관련 종목들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뜰 수 있다. 특히 플랜트 관련했을 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삼성 엔지니어링 즉 삼성 E&A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가스공사 그리고 이제 SK가스라든가 이유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더 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지금 현재 이 LNG라는 그 연료의 특성상 기존에 있던 화석 연료 즉 석탄으로 돌아가는 콜파워에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저공해이면서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브릿지해 줄 수 있는 그 사이를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 보니까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 LNG 발전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 플랜트 종목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랜트 종목들을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의 움직임이 관측이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좀 펼쳐진 거잖아요. 향후에 사우디 쪽에 발주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원전 같은 것들도 뭐 발주가 있을 수 있는지 사업적인 확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 중동 쪽 에너지 사업 확장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동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2029년에. 예,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스포, 월드컵 해가지고 거의 지금부터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큰 행사만 거의 3개 정도를 지금 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송전망 수요 증가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을 때 담수 발전 이외에도 그러면은 그 이외에 정말로 발전에만 완전히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열병합 발전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프라 원 원전이 그 원전이고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그동안 해가지고선 앞으로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즉 2055년까지는 전력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 LNG 열병합 발전소,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사우디 쪽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그 신규로 하고 있는 그 태양광 발전을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단순하게 LNG 발전 플랜트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3가지 에너지 분야 전체를 골고루 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우디를 제외하고도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여름이 되면은 한 8월 정도 됐을 때 제가 겪은 거는 63도까지 겪어봤거든요. 가보셨어요? 저는 카타르하고 리비아 살았으니까요. 아, 그쪽에. 그렇습니까? 그쪽에 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그쪽에서 있었는데 대략 8월 정도 되면 62도, 6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지역을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엄청난 전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또 녹화한다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기후를 조금은 좀 순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이제 에너지 분야는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삼성물산도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이제 OCI 홀딩스라든가 하나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선 열병합 발전, 즉 LN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쪽으로 충분히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 자체는 좀 제한된 사업군이긴 하지만은 그게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전력 쪽이라든지 원전 쪽까지의 확대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사우디의 이런 에너지 발전의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호 기업 들어보기 이전에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또 얼마 뒤에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 참여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에너지 전반 섹터에서도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국내 정부는 어떤 선택들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살짝 짚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LNG선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협력하는 팀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 대선 일자에 협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긴 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조선에서 이제 특히 쇠빙선 관련해 가지고 갔을 때 한진중공업 이제 아라온부터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던 이 종목이 상당히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일전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역시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LNG란 이 국가적인 어떤 협상과 그 다음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국익에 손실이 되든 이익이 되든 간에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서 이 부분들까지도 전문가님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일자가 얼마 남진 않아가지고요.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선호 기업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들 속에서 어떤 기업들 가장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오늘 가져온 최선호 종목은 삼성 E&A, 이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렀던 그 종목, 삼성 E&A를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화학 쪽하고 비화학 쪽 해가지고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플랜트만 하다가 지금은 산업기계하고 공학 서비스, 즉 여기에 대해서 EPC에 관련된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환경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크게 두 개의 프로젝트,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삼성 E&A가 특히 자랑하는 것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는 프로젝트 관리죠. 그래서 플랜트의 납기를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뒤로 쳐져 있던 딜레이된 공정들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가지고 캐치업 해주는 것들을 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EPC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ESG에 관련돼 있는 것들, 이걸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공 부문하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 플랜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LNG죠. LNG 플랜트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앞으로 다른 쪽으로도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LNG 플랜트라든가 이런 그 발전소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수주의 가능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상당히 좋은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오거든요. 사실 뭐냐면은 이 CDMO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공장들을 지었을 때, 즉 한미 계열에서 한미약품이나 이쪽 계열에서 나온다 그랬을 때는 추후에 CDMO 부문에서의 호재가 또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게다가 지금 한 번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E&A를 최선호 기업으로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플랜트 사업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직스와 또 연동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추후에 CDMO 분야에 관한 호재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또 시장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코스피 지수 3,000선에 관한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 다양한 희망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두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다 객관적인 정보들 함께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